기원전 264년이 되면 반도를 완전히 로마 공화국이 석권을 하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로마는 어떤 나라였느냐? 세 가지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 중심의 군사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 원정을 나갔다라고 합니다. 또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가진 시민의 나라였다. 재산에 하한을 둬가지고 이 정도 이상이 된 사람만 시민이 되고 이 정도 된 사람이 병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병사가 되어야만 나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은요. 개인 집단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개인이, 시민이란 사람들이 자기네 권리를 표현하긴 해도 그게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권리를 내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마의 특징은 승리를 위해서 실리를 위해 열려있는 조직이었다는 게 로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로마는 군사 집단이기 때문에 명분 이따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승리.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의 모든 것에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 이런 문구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SPQR. 여기는 하수도 뚜껑인데요. 여기도 SPQR 써 있고요. 이게 어떤 동상의 미제도 SPQR 있고 온갖 군데에 SPQR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 SPQR이 뭐냐면 세나투스 포퓰러스 큐 로마누스입니다. 시민과 원로원으로 이루어진 로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는요. 원로원과 민회가 밑에 있었고 왕이라고 하는 전투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정 시대에 가면 왕은 없어지고 왕 대신에 집정관이라는 사람이 생기죠. 왕은 종신직이었고 집정관은 다만 임기가 1년인 전투 사령관이었고 여기에 의사결정권자는 민회, 시민들이 모인 민회였고 원로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원로원이라는 게 뭐냐 한번 보죠. 세나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는데요. 원로원은 시민 중에서 어느 정도 재산이 많은 귀족회의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로원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건데요. 원로라고 하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죠. 물론 이전 정도 한 40세 이상 정도로 돼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로의 모임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국가 리더급이 모여서 초기에는 자문 기구에 불과했지만 점차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민회라는 곳에서 법안을 만들면 이거를 제가하고 여러 그 정무직들을 승인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지만 점차 국가 재정을 장악하게 되고 초기 로마 공화정의 최고 의결기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로원 의원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또는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보수입니다. 19세기까지도 유럽의 정치가들은 다 무보수였습니다. 공무원도 많지가 않고요. 그럼 무보수인데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정치를 했던 거죠. 돈이 있는 사람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지 않으면 귀족이 될 수도 없고 원로원 의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보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원로원 의원이 되고 국가의 리더가 되면 남성 중심의 있던 전투 집단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쟁을 하죠. 그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사령관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보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시민이라는 개념이 있죠. 유럽에서는 시민이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시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시민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와 로마가 의미가 좀 달랐어요. 그리스는 피를 나눈 자. 피를 나눈 자는 건 전투에서 뭔가 싸움에 함께한 사람, 혈맹 관계 뭐 이런 거였다면 로마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자, 같이 뭔가를 했던 자 이런 의미가 좀 달랐고요. 또 로마가 훨씬 더 포용적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테네 시민은 외국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정 규모의 20살 이상의 남자, 또 재산 어느 정도 이상 이런 사람이 아테네 시민이었다면 로마에서는 외국인도 시민으로 받아줬다는 이게 차이가 크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개념이 더 작았죠.
시민 한 1만 명, 나머지 한 10만 명은 노예. 뭐 이렇게 시민과 노예로 구분되었다면 아테네는 그보다 조금 더 포용적이어가지고 조금 넓은 개념이었고 로마는 어떤 이웃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저쪽이 패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일부 지배층, 귀족들은 원로원 의원도 시키고 시민들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외부에 개방을 해가지고 패한 자도 동화시켰다. 이게 로마의 특징이죠. 계속해서 시민들을 끌어왔습니다. 그 시민을 자꾸 흡수를 해가지고 시민의 수를 늘렸죠. 그럼 왜 시민의 수를 늘렸을까? 시민이 병역의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아닌 자는 병역의 의무가 없었고요. 권리도 없었던 거죠. 병역은 시민의 중요한 권리자 의무였던 거고요. 납세의 의미와 같았습니다.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병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진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귀족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은 기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병을 선택합니다. 왜? 재산이 없으면 무기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병역을 나가게 된 거고요. 거기에 무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달을 했던 거죠. 기병은 당연히 말까지 조달해야 되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 규모의 재산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또한 17세부터 46세까지 현역으로 복무를 했고 47세부터 60세까지는 예비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공성전 할 때 방어 역할은 하게 된 거고요. 근데 모든 시민은 각 구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시민들이 모두 전쟁에 나가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추첨회에서 특정 지역에서 선발합니다. 그럼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17세부터 46세는 전부 뽑혀서 군대에 가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이 사람들은 이 백인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걸 켄투리아라고 하는데 켄투리아에 소속하게 되는 거고요. 백인은 아니고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0명 정도 모이고 여기에 6개의 백인대가 모이면 천부장 소속의 어떤 부대가 되는 거죠. 하나의 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의 군인들은 한번 계급이 백인대장이면 계속 백인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군인들은 계급이 대위가 소령이 되고 소령이 중령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의 군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인대장이 천부장으로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일반 병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갖고 있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그냥 보통 시민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백인대장이 되느냐? 시민에 의해서 백인대장이 뽑힙니다. 그럼 왜 저 사람을 백인대장으로 시키냐? 당연히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지휘 능력이 있으니까 백인대장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천인대장을 시키고요. 수석 천인대장을 시킵니다. 가끔은 이제 귀족의 자제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능력 있는 자를 리더로 세웠다는 거죠. 이게 다른 민족의 군대와 다른 점이죠. 로마가 왜 이렇게 엄청난 전투 실력을 보여주냐? 여기에 있는 거죠. 당연히 훈련도 철저하게 하고요. 나라를 지킨다 그런 철두철미한 의지도 있었지만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도 다른 민족에 비해서 앞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군대를 편성이 필요할 때 그때 특정 구역에 병사를 뽑으면 자기가 그게 해당되면 군대 나가는 거죠. 해당이 안 되면 계속 뭐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업을 하게 되는 거죠. 순번을 정해서 병에 종사했다. 이게 특징인 거죠.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미네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네라고 하는 이 켄투리아 헤이라는 것은요. 무기를 들 수 있는 모든 시민으로 구성되는 거죠. 자, 시민, 일정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 되고 이 사람들은 병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켄투리아 헤이의 일원이 되고 이들이 뭉쳐서 민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1인 1표가 아니에요. 민회는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집정관을 뽑거든요. 근데 1인 1표가 아니라 켄투리아의 쿠리오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의 무리에 따라서 대우를 정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쿠리오가 되냐? 일정 지역의 친족들의 무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투표권에 의해서 정무관을 선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인이 한 표인 거죠. 1인 1표가 아니죠. 이 시대에는 결국은 시민,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공화국의 정치 조직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후대에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기구는 미네다, 켄트리아 헤이다. 여기서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정무관을 뽑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콘술, 집정관이죠. 사령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령관이다. 정원은 2명이고 임기는 1년입니다. 그리고 법무관, 안찰관, 회계감사관을 뽑습니다. 집정관은 어느 정도 경험과 나이가 좀 필요한 거고요. 한 20살이 넘어가면 회계감사관, 안찰관, 법무관을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리더로 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뭐 경험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법무관 역할하고 법무관에서 다시 전쟁에 나가 전쟁 수행 경험도 쌓고 하면 이제 집정관에 입법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집정관이 되면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1년간 또 임무를 하게 되고요. 뭐 연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정관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건 시민은 재산과 출신 성분에 따라서 공직 참여 수준이 결정된다. 재산이 많아야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재산이 많아 귀족이 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귀족 중에서도 재산이 부족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가 이제 변동이 있는 거죠. 평민 중에서도 재산이 많아지면 입법을 해가지고 정무직으로 나갈 수 있었고 정무직에 나가서 나중에 언론 위원이 되고 이렇게 귀족 사회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귀족 중에서 정원 300명의 언론 의원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또 재산이 없으면 언론 의원이 될 수도 없고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없었겠죠. 생업을 해야 되니까. 로마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파트너와 클라이언트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파트로네스가 중요한 사람이고 후원자, 귀족이고 가문의 우두머리다. 그런데 클리엔테스는 이 파트로네스를 따르는 이들이란 거죠. 친족 간의 관계. 하나의 어떤 중심 인물을 두고 사람들이 이 클리엔테스 역할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파트너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힘을 못 쓰는데 이렇게 파트너넷을 중심으로 이 뭉치게 되면 상당한 권력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로마 귀족의 힘은 토지가 아니라 이런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하나의 뭉쳐진 이런 인간들의 조직,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다가 파트로네스가 집정관에 입후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클리엔테스들이 나가서 투표권을 행사하겠죠. 이 클리엔테스들은 노예가 아니고요. 시민이에요. 시민인데 유력자를 따르는 거죠. 때로는 노예를 부리고 있다가 이 노예 중에서 좀 똘똘한 노예는 상업도 시키고요.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원로원 의원들이 상업활동 못하겠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못하게 한다고 못하겠습니까? 특히 노예 같은 사람 뽑아가지고 좀 똘똘한 애들 상업을 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그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해방이 되면 떠나지 않고 이 파트너스 그 주변에 있는 거죠. 주변에 살면서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민이 됩니다. 해방 노예가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 시민이 파트너스를 어떤 지지하는 이런 세력으로 남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귀족과 평민이 이렇게 대결하게 되는데 그때 이 파트로네스가 얼마나 많은 클리엔테스를 거느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 나오는 뭐 폼페이우스나 카이사르나 쿠라스스 이런 사람들은 파트로너스로서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이 클리엔테스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열려있는 조직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기본적으로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에게도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였던 원로원 그리고 정무직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또한 피점령 민족, 삼듐이나 마그나 그라키에 있는 사람들이나 에트루리아나 이런 곳에 있던 이런 피정복 민족들한테도 그중에 지배층한테는 원로원 의석을 주고요. 유력자들한테는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직이 열렸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로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군사력이죠. 승리를 위해서라면 강력한 군기를 유지했습니다. 군기가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후퇴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후퇴했어요.
그럼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중에서 10%를 골라내도록 했습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10%가 골라지면 그 10%를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뭔가 나쁜 일을 했다. 그럼 그 중에 10%를 죽이는 거겠다는 거죠. 그럼 절대 이 군기를 어그러뜨리지 않겠죠. 이만큼 강력한 군기를 유지했다는 거. 또한 여기다 유연한 전술. 적이 좋은 전술을 갖고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었던 거죠. 자, 로마인의 성공 이후 세 번째, 책임과 역할이었습니다. 지배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했죠.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다합니다. 만약에 귀족이나 지배층이 이 노블리스가 오블리주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지배층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권력을 가질 수도 없었죠. 또 중요한 건 시민이라면 기꺼이 병역에 나가는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병역에 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시민이 될 수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병역에 나가야만 투표권도 있고 시민으로서 자격도 있고 혜택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승리를 위해서 능력 있는 자를 리더로 뽑는 관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거의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거에 합당한 자를 리더로 뽑으려고 했던 노력이 로마에는 있었다고 하는 게 이 초기 로마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고, 이런 기반에 의해서 로마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그런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